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오는 29일쯤 구체적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 확대에 따라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과밀 학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3주 안에 하루 1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 여름까지는 집단 면역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한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0.01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이 높다는 화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다만 백신 접종에 인구 통계학적, 지리학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정책인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과 함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정도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연장 혹은 중단되는지 등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인 29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대전의 한 선교회 소속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민이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빨리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선교회 시설에서 숙식한 전체 학생 93%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이 있는데도 진단검사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신천지와 BTJ 열방센터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만큼은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당분간 등교와 원격 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집중 지원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대면 수업이 절실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의 큰 틀은 지키면서 탄력적 운영으로 등교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방역과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30명 이상 과밀학급 약 2,300곳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이들을 통해 학급을 늘려 밀집도를 낮추거나 협력 수업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전문 상담 교사 배치를 늘리고 초등학생 45만 9천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습 이외에 정서와 돌봄 지원도 강화합니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추진됩니다. 교사와 학생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수업 서비스를 다음 달 개통하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25만 개의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육부는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과 전생에 걸친 평생 직업 교육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65만 명에게 모두 3조 6,57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업종 176만 5천 명에게 100만 원씩 1조 7,648억 원, 영업제한 업종 76만 7천 명에게 200만 원씩 1조 5,34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9천 명은 300만 원씩 3,581억 원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받은 소상공인 3만 800여 명에게 차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암울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과 비교해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GDP의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마이너스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실질 GDP는 2017년 3.2% 성장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충격파로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어 2분기 마이너스 3.2%로 감소세가 워낙 컸던 탓에 역성장이 예측됐습니다. 3분기 2.1%로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연말 코로나 3차 대확산으로 4분기 1.1%로 주춤하며 결국 연간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4, 4분기쯤 민간 부문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이축이 되고 글로벌 교역이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스톱 상태처럼 혼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를 기록하였다. 경제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0%포인트인데 반해 민간은 마이너스 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민간 부문 침체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출 부문별로는 정비 소비 증가율이 5.0%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데 반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5.0%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국의 셧다운 강화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1분기 마이너스 1.4%, 2분기 마이너스 16.1%로 고꾸라졌던 수출은 3분기 16%로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찾았고 4분기에도 5.2%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전년 대비 3.8% 감소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1.2%의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운송업이 마이너스 15.9%, 문화 부분이 마이너스 16.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1% 역성장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이너스 3%대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내수 부진이 뼈아팠던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켜 정상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 도입 초읽기에 들어섰잖아요. 네. 다음 달이면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철저하고 정교한 접종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우리의 준비 사항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콜드체인 유통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하 80도의 초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 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양효영 기자가 직접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했는데요. 국내 네. 유일의 초저온 물류 창고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건물 한 동에 초저온인 영하 80도, 영하 20도, 그리고 상온인 냉장을 유지할 수 있는 창고가 모두 있었던 건물인데요. 네. 영하 80도 초저온 창고 안에 들어섰을 때 하얀 냉기가 엄청 뿜어져 나오면서 엄청난 온도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한복이 없다면 뭐 1분 이상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방한복 입고도 물론 힘들었고요. 영하 80도에서는 한 10초 정도가 지나니까 물에 젖은 티슈가 완전히 굳어서 쉽게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예. 이 물류창고 업체 관계자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500평 정도 초저온 물류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물류센터는 초대형 물류센터로서 국내에 반입하고 있는 모든 백신을 한꺼번에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최대 물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하 80도 초저온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LNG 기화 기술입니다. 네.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 LNG가 기체로 변할 때 생기는 이 냉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냉기를 그냥 모두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 에너지를 초저온을 유지하는데 역으로 사용한다. 이런 방식의 기술이고요. 전기 모터로 만약에 영하 80도를 낮추는 거에 비해서는 예. 전기료를 무려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 냉기가 장난이 아니던데 네. 직접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춥던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 제가 입고 갔던 방한복, 패딩 네. 위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방한복을 한 번 더 겹쳐 입고 들어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너무 추웠었습니다. 그게 다 느껴질 정도였군요. 네. 저희가 정말 지난해 독감 백신 사태에서 보듯이 보관할 때뿐만이 아니라 배송 중에도 이렇게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기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콜드체인 키퍼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실시간으로 온도는 물론이고요, 위치랑 습도, 진동, 조도 등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처럼 온도가 잘못됐을 때는 이제 운전자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물론이고 운송 담당자한테도 문자가 가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운행 중에 잠깐 세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송 박스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다시 채워서 백신 온도를 맞춰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긴급 대응까지 가능한 방식이 지금 국내 기술로 개발돼 있고요. 관련해서 업체 관계자의 설명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차량, 그러니까 냉장 차량, 냉동 차량 내부에다가 이 콜드체인 키퍼라는 제품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 박스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운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냉동 보관 창고에다도 이 제품을 걸어놓고 온도 관리, 위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기술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충분한 백신 확보 그리고 안전한 운송까지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접종할 때 인프라가 부실하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뭐 우선 독감 접종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독감 접종을 시작하면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몰릴 것이 좀 예상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접종을 진행하려면 접종 일자, 접종 장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 접종 예약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다음 달 초부터는 예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예. 또 백신마다 보관 방법이랑 기간이 다르고 또 접종 횟수도 달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현재 정부는 접종 관련 세부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 중심으로 접종 인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코로나19 백신은 한 명분의 주사기에 담겨 있는 배송 방식이 아니라 병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게 빠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병으로 담궈서 5명분에서 10명분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걸 나누는데도 사실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중소기업에서 한 명분씩 백신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백신 전용 주사기도 개발해서 다음 예. 달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접종 예약부터 또 백신의 보관 유통까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사람들이 이 백신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결국 가장 확실한 대책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네. 백신의 과학적 효능이나 안전성은 물론이고 부작용까지 모두 공개해서 국민 대상으로 아주 쉬운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 또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합니다. 백신 도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보다 백신 물량이 적어서 뭐 순서가 밀리거나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세한 접종 관련 종합계획을 정부가 오는 28일에 발표한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줄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유럽 등의 국가에 취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각 26일부터는 미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제한을 가했던 유럽 26개 나라와 영국과 아일랜드, 브라질이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했습니다. With the pandemic worsening and more contagious variants spreading, this isn't the time to be lifting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이와 함께 하루 뒤인 현지 시각 26일부터는 미국 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출발 3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The president will sign a presidential proclamation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travel, especially as we see faster spreading variants emerging across the world. 그러면서 보건 관료와 코로나19 대응팀이 매주 3차례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민에게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신 정보와 정부의 대응을 최대한 알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에 근거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주 이내에 미국민을 상대로 하루 100만 명 규모의 백신 접종을 자신했습니다. 봄쯤엔 원하는 미국민 모두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자신감을 비력했습니다. 앞으로 3주 이내에 하루 1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며 머지않아 하루 15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may be able to get that to 150, 1.5 million a day rather than 1 million a day. But we have to meet that goal of 1 million a day. 이렇게 하면 취임 100일 이내에 1억 분량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약속을 1억 5천만 회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봄쯤엔 원하는 미국인이 모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며 여름까지는 집단 면역을 갖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summer, we're going to be well on our way to heading toward herd immunity and increasing the access for people who aren't on the list.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브라질 여행을 다녀온 주민을 검진한 결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최대 도시 마나우스에서 지역 주민 4분의 3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빨라 과학자들이 각별히 우려해온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곧 봄방학철이 오면 다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 2월에서 3월 사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낮은 면역력을 보여 기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거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화이자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2차례 접종해 면역력이 생긴 혈액 샘플로 실험한 결과 각각의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만한 중화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중화항체의 양이 6분의 1로 감소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모더나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시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 모두 3차례 맞거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을 새로 개발해 2번째 접종에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모더나와 공동 실험을 진행한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기존 백신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does not appear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at all on the efficacy of the vaccine. So we're pretty good there, but you've got to pay attention to it because it's evolving. 파우치 소장은 기존 백신이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맞게 백신을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 또한 계속 맞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2차 접종자에 대한 세계 첫 코로나19 감염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현지 2대 의료관리기구인 마카비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뒤 12만 8천 명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할 때 감염률은 0.015%에 그쳤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정책인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성과 짚어보기 전에요. 그간의 핵심 성과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그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의료 방역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전 관계자분들께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어떤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과학기술의 기초를 튼튼하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도 저희가 마련하고 예. 작년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뭐니 해도 연구과 투자를 좀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나 뭐 해양 관측을 위한 천리안 EAU나 투비오 같은 네. 그 위성에 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제정을 해서 예. 연구개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IMD에서 이제 과학 인프라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지난 17년에 8위에서 작년에는 3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급상승했네요. 네, 예. 그래서 또 뭐냐면 작년에는 그 과학기술 ICT 총 역량을 동원해서 그 K 방역에 좀 총력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제나 뭐 백신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그 우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역학조사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을 해서 감염자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일을 지원을 좀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분께서
좀 헌신적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굵직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일에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과기정통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은 뭔가요? 2021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복을 하고 또 새로운 도약 그리고 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과학기술진흥과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텐데요. 네. 단 2분 만에 우리 타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의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요. 신속 진단 키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의 기술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고속도로 또 데이터 댐을 통해서 모은 그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지원을 하겠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전환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고요. 예. 또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적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좀 성공을 시켜서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급 실용급 중형위성을 우리 기술로 발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리 우주 시대를 열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ICT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텐데 이 도약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포용사회 구현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과 또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등을 꼽으셨는데요. 네. 자,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차관님, 코로나19 극복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현안이자 산적한 과제잖아요. 네, 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어느 정도까지 맞나요? 네, 치료제 개발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기존 약 중에서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약이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아내는 작업, 이걸 우리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아내는 일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혈장 치료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항체 치료제. 그래서 환자가 이제 생긴 그 항체를 좀 도출해가지고 빠르게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약물 재창출은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나파모스타트인데요. 나파모스타트는 중증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상을 했고요. 이상 결과를 지금 분석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또 호주에서 대규모 3상 임상도 곧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모스타트는 이제 경증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경증에요? 예, 경증에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것도 임상 2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3상도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3상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항체 치료제는 이제 언론에 요즘 많이 나온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식약처에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혈장 치료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상 2상 환자 투입을 하는 걸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것도 치료 경과를 관찰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3가지 방향에 효과 있는 약들이
우리 국내 코로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로 이런 치료제와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사실 복지부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복지부하고 공동으로 그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중에서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 재창출 예. 파트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전임상 단계라고 가지고 대형 그 동물에 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사람에게 하기 전에 임상하는 걸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이 바이러스 이 임상의 연구는 좀 어려운 효과가 모든 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BSL-3라는 그런 생물 안전 연구 시설에서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부 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백신은 사실 우리만으로 끝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외국에서 빨리 가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개발한 백신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mRNA 백신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DNA 백신이나 또 RNA 백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인 연구 개발을 과기정통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WHO는 감염병은 언제든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을 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생기면서 연구자들을 제가 빠르게 찾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가 좀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성이 되면서 이 기초연구를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이제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원할 거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협력체를 지원하는 데 좀 중점을 맞출 거고요. 세 번째는 연구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좀 핵심을 두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기초연구는 방역 당국과도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동물의 공동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처럼 이렇게 기초연구에서 공통으로 걸리는 그 바이러스를 좀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림부나 환경부도 좀 지원을 해서 부처 간 협력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 공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에 좀 개소를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탄탄하게 우리나라에도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까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먼저 홍남기 부총리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 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2050 탄소 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그 탄소 중립 관련 R&D는 현재 그 1,667억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 대비 16.9%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어떻게 실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탄소 중립에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2050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적인 만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2월 7일 날 이제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핵심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금년 초에 지금 마련해 제시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탄소 중립에 이런 예산을 좀 이만큼 확대하겠다라는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투자 방향 제시한 거에 따라서 저희는 구체적인 이제 기술 확보 전략을 상반기에 제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탄소 중립은 여러 부분에서 달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공급 분야, 그다음에 산업 분야, 뭐 수송 분야, 그리고 우리 건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감축을 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예. 그걸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산학연 전문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공통적인 10개의 기술 프로젝트를 지금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반기까지 도출을 하면 그걸 위해서 3월까지 저희가 할 겁니다. 3월까지 하면 그걸 위해서 기업하고 정부 출연연구소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저탄소 발전을 위한 이 각 분야의 감축 목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이요. 네, 좀 빠르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노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은 누리호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이 발사 일정이 올해 10월로 조정이 됐는데 현재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로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에 발사하는 걸로 일정이 조정이 됐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발사체가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톤 엔진을 4개를 엮는 게 1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75톤 엔진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7.5톤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4월까지 실제 연소까지 하는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문제는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또 그다음에 테스트 작업을 하면 10월 달에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서 저희 연구자와 정부가 좀 혼연일체가 돼서 그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데 자, 미국은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어떤 우주 산업을 이끄는 한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민간 주도 우주 산업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그동안 저희 한국은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 위주로 우주를 발전시켜 왔는데 우주 산업을.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스페이스X사가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발사체도 운영을 하고 또 최근에 나온 것처럼 뭐 143개 위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쏘아 올렸다는 언론도 나왔는데 이제는 저희도 이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동안 개발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술을 어떻게 민간으로 기술 이전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성 개발 지금 이번에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곧 발사할 건데 그때부터 아예 민간이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든 기술들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한 그 기술들을 우리 독자적인 한국 기술로 하기 위한 그런 한국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이스 파이어니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는 기술 개발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되 주도는 민간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에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해서 민간 부분에서 인력의 좀 층이 탄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년들은 또 우주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밍하는 작업도 해서 앞으로는 그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나와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민간 기업들이 우주 쪽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민간 우주 산업 촉진법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도 촉진하고 기술 이전 그리고 신기술 개발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우주 개척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X 같은 기업이 언젠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연구 지원 관련 질문인데요.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이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도 블랙홀 세계 최초 관측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예, 정부가 이렇게 금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좀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2배로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목표한 대로 지금 착실하게 잘 확대되고 있고요. 중점 지원 분야라기보다는 사실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세계 최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도 좀 단순화 시켜주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일을 할 거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야라기보다는 좀 신진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 연구비를 좀 많이 늘려서 신진 연구 사업 예산이 금년에 한 2,485억 원까지 늘어날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포닥 박사후 과정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룸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서 한 300여 명 정도는 이분들이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을 좀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지원 체계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를 연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되 가급적이면 젊은 신진 연구자 그리고 박사 후 과정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걸 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해 업무 계획을 듣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어깨가 참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에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뇌 신경회로를 제어해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웅 교수팀은 생체 친화적인 소재와 소형 배터리, 블루투스 칩 등을 활용해 무선 충전이 가능한 1.4g 무게의 뇌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를 코카인에 중독된 쥐의 두피에 이식한 뒤 뇌 특정 부위에 빛을 전달한 결과 코카인에 의한 행동 변화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중독 등 정신질환은 물론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리튬황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발트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배터리 양극의 촉매로 집어넣어 배터리 내구성을 1.5배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발트 옥살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리튬황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가 방전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 중 호흡 정지가 자주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양대병원 인승민 이기일 교수 연구팀은 인간 코점막에 수면 무호흡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본 결과 세균이나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이 코점막 섬모의 운동성을 낮추고 콧물 속도를 떨어뜨려 점막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 녹는 속도가 30년 전보다 57%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드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은 위성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결과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8조 톤의 빙하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년에 1조 2천만 톤꼴로 빙하가 녹아내렸다며 과거 1990년대 초반 연간 8천만여 톤의 빙하가 녹았던 것과 비교하면 57%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보면 싱크대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 게 무너지거나 하면 혹시 이제 여기네. 여기가 주방인데 와. 막 다 뜯어지겠다. 야, 이거 심각한데? 그럼 우리 여기 싹 다 뜯어 고치죠 그럼. 그럴까?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니에요. 장만 정리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문이 거의 다 부서져서 없다시피 하는 집이 두 집이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 봐줄게. 아, 우리 시합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운데서 지금 심판 아니야? 나무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무로 문짝을 한번 짜보. 철문이 약간 심리적으로. 주방이 너무 낡아서 위험해 보였는데 우리 고체듀오 멤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네. 자, 또 부서진 대문도 고쳐드렸는데 새해 복이 저 대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